안녕하세요. 지역사회 복지론 제12주차 3차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 주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역사회 자원개발과 후원자 개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모금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모금 전문 직원의 기본적인 차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모금을 잘 하려면 결국 누가 모금을 하는가요? 네, 실제 기관에 속해 있는 이제 종사자들이 모금을 하게 되는데 결국 모금을 잘 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모금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모금을 전담하는 이제 직원들의 기본적인 차질이 또 좋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분들이 좋은 대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래도 대인 관계가 좁은 사람들보다는 대인 관계가 굉장히 폭이 넓으신 분들이 이 모금 전담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모금이 가능하고요. 또 이분들이 의사소통을 잘하는 사람이면 더 좋습니다. 특히 이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모금을 위한 본래의 목적을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일종의 모금을 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설득의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것처럼 호소서신이라고 하는 다이렉트 메일을 보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아이다 원칙을 잘 쓸 수 있는 글을 잘 쓰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작성하거나 혹은 후원자들에게 편지를 쓸 때도 이런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어떤 동원이라든지 관리를 또 잘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도 갖고 있으면 좋고요. 또 기관 사업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만 기관에 꼭 필요한 어떤 부분들을 후원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이 이제 모금 전문 직원의 역할은 조직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적인 어떤 사람이 사실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사실 모금은 갓 입사한 신입 사회복지사 선생님들보다는 중간 관리자 이상의 관리자들이 사실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기관의 사명과 방향 그리고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팀의 구성원이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에버렉이라든지 웹캠을 활용한 그 영상 촬영이 아니고요. 화면,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갤럭시 시리즈에서 나오는 휴대폰을 통해서 화면 캡처 영상을 캡처로 녹화하는 이제 그 영상 녹화기를 활용해서 이제 수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사실 비행기 모드로 전환을 해놓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오류가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의사소통 지수에 대한 부분인데요. 실제 여기에 보기에 나와 있는 거 잠시 여기에 있는 화면을 정지를 하신 다음에 1번부터 20번 문항에 대한 것들을 체크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령 첫 번째 다른 사람과 만날 때 상대방과의 차이를 인정하는가? 자, 인정을 항상 한다라고 하면 5번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면 1번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20가지의 보기를 다 읽어보신 다음에 자, 화면을 멈추고 체크를 다 하신 다음에 나중에 점수 합계를 내보시면 돼요. 1번에 응답한 것들을 다 숫자를 체크해서 1 곱하기 그 숫자만큼 2번에 체크한 것들은 2 곱하기 체크한 숫자만큼 3도 마찬가지로 4, 5번까지 마찬가지로 한 다음에 그것을 다 합산을 해보시면 전체적인 나의 의사소통 지수의 점수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거는 뭐 다른 분들이 보시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한번 진솔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화면을 보시면 이 20가지의 항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번부터 4번까지의 질문들은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공감의 원칙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5번과 6번은 경청에 관련된 부분, 7, 8, 9번은 통합의 원칙, 10번부터 13번은 스토리텔링, 14번과 15번은 명료성, 16번과 17번은 반복 혹은 자격의 원칙에 해당되겠고요. 나머지 18번부터 20번까지는 진정성의 원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잠시 수업 영상을 멈추시고 체크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다음 화면을 보셔야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한번 합산을 해 보시고 나면 합산된 점수가 지금 여기서 보이는 5가지의 항목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점수가 55점 이하다라고 하면 바로 불통의 단계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과 전혀 대화가 안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 사이에도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아유 저 친구하고는 정말 대화가 안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개 이 점수대에 해당됩니다. 아마 지금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경우는 이 55점 이하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극히 일부에 해당되는 분인데, 실제 이 불통의 단계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 차이를 전혀 인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을 하지 못하고 항상 만남이 겉돌게 되고, 자, 관계 역시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분들이 주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다른 사람들과의 만나는 것 자체를 또 꺼려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이 주로 이 점수대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 56점에서 69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일방적인 소통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본인 말만 하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소통을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은 분들이 주로 여기에 해당되고요. 특히 자신의 매력을 높이는 것에 몰두하지만 상대방에게 잘 집중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주로 일방적인 소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이 점수대에 많이 들어가고요.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이 70점대 점수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평범한 소통인데요. 실제 소통의 중요성도 인식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잘 들어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평범한 소통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본인과 이해관계가 걸리는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아래에 해당되는 일방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분들, 주로 이분들이 이 평범한 수준의 소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좀 상담을 공부하거나 좀 상담을 좀 잘하는 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참 잘하는 분들, 주로 여러분들 중에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다른 분들이, 주변 분들이 와서 본인에게 고민을 틀어놓거나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주로 좋은 상담자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계신 이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이런 점수대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전문 상담가들처럼 상담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일 수 있고 원활한 상담,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고, 혹은 더 나아가서 어때요? 이분들은 일종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를 인정하고 또 소통을 원활하게 끌고 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일종의 소통의 달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거나 어떤 성인의 반열에 들어가 있는 사람, 이제 뭐 이건 웃자고 한 얘기지만 어쨌든 소통의 달인에 해당되는 전문가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여러분들 점수를 한번 분류를 해봤을 때 점수가 높거나 낮음의 의미를 크게 두지는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에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한 거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점수가 좀 낮다라고 하면 좀 더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에서 나의 이야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효과적이지 않은 의사소통의 차이를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상대방과 나의 대화가 굉장히 원활하게 주고받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적이지 않은 의사소통은 어느 일방의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한 의사소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에 초점을 두고 있는 쌍방향적인 소통과는 달리 효과적이지 않은 부분은 자, 메시지나 그것을 말하고 있는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과 대화에서는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그냥 듣고 내가 느끼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 부분인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하려고, 판단하려고 하다 보면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표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잘 하시려면 권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BMW를 타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BMW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자동차 BMW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처럼 B는 body, M은 mood, W는 word라고 하는 건데요. 이 BMW를 잘 활용을 하시면 의사소통을 잘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body라고 하는 부분인데, 시선 처리나 자세,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을 바라볼 때 혹은 상대방에게 몸이 좀 더 다가가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표정이나 음성이나 호흡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들을 때 얼굴을 찌푸린다든지 혹은 목소리를 굉장히 낮춘다거나 높게 언성을 높인다거나 했을 때는 상대방에게 제대로 된 의사표현, 의사전달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단어, 말을 보시더라도 주로 핵심적인 어떤 용어나 단어 선택, 목소리의 크기나 목소리의 속도, 목소리의 장단 이런 것들을 잘 맞춰 나갈 때 훨씬 더 의사소통이 매끄럽게 부드럽게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BMW를 잘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소통을 위한 몇 가지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 또한 제가 인터넷 자료를 통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고요. 여기에 10가지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뭐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고 또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자,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라. 뒷말이 굉장히 나쁘다라고 하는 거죠. 뒷담화라고 하는 것을 좀 줄이는 것이 좋겠고요.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적게 말하고 많이 들으라. 결국 뭐냐면 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때 좋은 의사소통,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목소리의 톤이 높을수록 뜻은 왜곡됩니다. 아무래도 서울에서 거주하시는 것보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지 않지만 목소리가 크신 분들의 목소리가 더 커서 오히려 더 그게 전달이 왜곡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귀를 훔치지 말고 가슴을 흔드는 말을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말보다 남들이 쉽게 하기 쉬운 말보다 알아듣기 쉬운 말을 활용하는 게 좋겠고요. 칭찬에 발이 달렸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 뻔한 얘기보다는 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말을 혀로 하지 말고 눈과 표정 어떻게 보면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언어적인 메시지보다는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갖는 전달 효과가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입시로의 30초가 마음에 30년이 든다.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해서 3, 4, 1원이라고 하는 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고요. 혀를 다스리는 것은 나지만 이미 내뱉어진 말은 나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죠.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한 번 말한 것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몇 번에 걸친 심사숙고를 하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법칙이다. 참고용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모금 전문 직원의 기본적인 차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실제 우리 지역에 있는 기관들에서도 이런 모금 전문과 관련된 교육 사례가 있어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무안에 있는 전남복지재단이 있습니다. 이 전남복지재단에서도 지금 무엇을 하느냐? 자, 비영리 단체를 위한 투명성 모금 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에 했던 내용인데요. 자, 이게 투명성 및 모금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입니다. 교육의 목적이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 단체 지속 가능한 자립 기반 확대를 위해서 종사자들의 모금 역량을 강화하고 투명한 기부 문화와 모금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투명성 및 모금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육비는 무료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한국모금가 협회 쪽에서 나와서 실질적으로 수업을 하고요. 한국공익법인협회 이런 쪽에서도 나와서 실제 투명성 교육이나 모금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참고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역에서도 이렇게 모금 전문가를 위한 양성 교육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런 교육에 참여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이제 지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현장에 사회복지사로 종사를 하실 때 반드시 이런 교육을 이수를 해두시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모금 자원봉사자의 활용이 되겠는데요. 자,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앞서 말씀드렸죠. 실질적으로 모금을 할 때 모금 기관에 있는 종사자들만 사실 모금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금에 참여할 때 보다 더 성공적인 모금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모금 자원봉사자들을 이제 활용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모금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금을 하는 이유,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고 모금을 하는 내용과 역할, 모금 자원봉사자의 역할, 그리고 이 사람들을 활용하는 모금을 하는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실제 성공적인 모금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실제 자원봉사자들의 자질이나 전문성에 대한 어떤 분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활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지속적인 관리 운영이 필요합니다. 한번 모금 활동에 참여했던 자원봉사자들은 그 다음에도 또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좀 참여에 대한 의미,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 좋고, 지속적인 교육 혹은 철저한 시간 관리, 그리고 모금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계획을 미리 좀 작성해서 사전에 알려주고, 이 사람들에 대한 관리 카드를 작성해서 이 사람들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런 모금 자원봉사자를 새롭게 발굴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모금 활동에 참여했던 호의적인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보다 더 효율적으로 모금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더해서 추가적인 모금 자원봉사자들을 확보하고 교육 훈련시켜서 또 모금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모금 비용이라고 하는 건데요. 모금 비용의 실태를 좀 조사를 해봤더니 민간기관에서는 기관 운영 경비의 약 5%에서 한 20% 정도로 모금 비용을 마련을 하고 있고, 사용 내역에 대한 명확한 공개, 일종의 투명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게 투명하게 관리 운영이 되지 않으면 이 추후에 있는 모금이라든지 이런 후원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모금 상품별로 모금 방법에 대한 비용을 또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룬 이벤트성 모금 같은 경우는 비용이 사실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개인이나 기업의 거액 후원자 혹은 언론의 캠페인, 정기 후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지역사회복지 추진 체계에 대한 학습을 할 때 사회복지 공동 모금의 사례를 우리가 다뤘잖아요. 실제 소수의 고액 기부자를 확보하는 것보다는 다수의 소액 기부자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이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어떤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참고용으로 보시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제25조의 제4항을 보시면, 자, 기부금품 모집과 모금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바로 앞 회계년도, 작년도 회계년도 모금 총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실제 모금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활용한다거나 관리 운영을 한다거나 홍보를 한다거나 이런 비용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전년도에 모금된 전체 모금액 중에 약 10% 이내여야 된다. 이걸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죠. 이 모금이 좀 더 보다 효율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려면, 예를 들면 뭐 이벤트성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 모금을 했는데, 자, 모금을 1,000만 원을 했는데 실제 모금에 필요한 관리 운영비나 인건비나 재료비가 약 800만 원, 900만 원이 들었다. 그럼 결국 이 프로그램을 이제 이벤트를 통해서 100만 원이라고 하는 모금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물론 이제 100만 원이라고 하는 모금이 모여졌기 때문에 뭐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실제 이 이벤트를 준비한 시간과 노력과 인력과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다 그러면 그렇게 바람직한 효율적인 모금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이벤트성 모금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 모금 비용이 맥시멈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이 모금의 관리 운영이나 투입된 재료나 이런 것들의 비용이 줄수록 좋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벤트성 모금 같은 경우 혹은 쿠폰을 발행하는 뭐 자선 바자회, 아니 바자회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뭐 자선 캠페인, 뭐 무료 찻집이라든지, 아니 저기 뭐냐 이벤트성 일일 찻집이라든지 뭐 일일 호프나 이런 뭐 프로그램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는 재료비가 사실 들어가는 부분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인건비하고.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티켓을 판매한다라고 했을 때는 티켓을 사고 이분들이 사실 오지 않는 것이 더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뭐 이건 뭐 실예가 되겠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쨌든 이벤트다 아니면 모금할 때 있어서는 모금 비용이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후원자 사업이 이제 후원을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장점과 단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장점은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이 후원금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일회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좀 후원에 한번 참여를 하게 되면 정기 후원적 형태가 되어서 결연 후원으로 연결되고 이것이 좀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라든지 혹은 프로그램에 여러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후원 사업의 장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후원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게 하고 또 필요한 경우는 후원자와 또 후원을 받는 사람을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물가 상승이라든지 경기가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기의 어떤 침체, 불황으로 인한 이 소위 말하는 대상 후원을 받는 사람과 당사자와 또 후원을 해주는 사람,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 후원금의 어떤 가치 하락에 따른 심리적인 부담을 후원자들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후원을 관리하는 모금을 담당하거나 후원자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 선생님들은 미리미리 경기나 불황일 상황이 되어졌을 때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후원자들을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겠죠. 지난번에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금액이 좀 큰 예를 들면 기업체에서 후원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이게 사실 경기가 좀 어려워지거나 불황이 되면 후원이 중단되는 사례들이 간혹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사전에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금액을 좀 조정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작업들이 사실은 있어야만 계속적인 후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연 후원 사업인데요. 이건 앞서 말씀드린 후원 사업 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맺어준다, 연결시켜준다라고 하는 것인데 실제 1대1 결연 혹은 1대 다수 결연이 많은데요. 대개는 이제 1대1 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후원자와 피후원자를 연결시켜주는데, 맺어주는데 이거는 이제 후원자가 요구하는 대상에 따라서 아동이나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대상과 이제 1대1로 연결시켜 드리는데요. 1대1을 연결시켰을 때는 그냥 단순히 후원금만 연결시키는 것보다는 이후에 서로 원할 경우에는 서로 만남도 중재해주는 역할까지 하는 것이 이 결연 후원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로 이제 후원자와 시설이라든지 개인에게 연결되는 사례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자, 후원 사업은 정기 후원과 비정기 후원이나 프로그램 후원 이렇게 좀 나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기 후원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매월 일정액을 후원을 하는 것이 이 정기 후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비정기 후원은 간혹 어떤 행사가 있거나 어떤 특별한 기회가 생겼을 때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후원이 바로 비정기 후원이 되겠고요.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운영하는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에 후원을 할 경우는 프로그램 후원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정기 후원이면서 프로그램 후원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원자의 관리 방법인데요. 사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고객, 새로운 후원자를 발굴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후원자를 잘 관리하는 것이 또 다른 후원자를 발굴하는데 또 한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후원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후원자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후원자마저도 후원 활동을 중단하고 다른 기관으로 후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후원자의 지속적인 관리, 유지를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관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후원자의 욕구나 반응이나 동기 등을 반드시 고려해서 후원자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후원자에 대한 관리를 집단 차원이 아니라 후원자 개개인의 어떤 특징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좀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후원 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의 개별적인 어떤 동기, 참여 동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 주셔야 되고, 후원자의 어떤 개인 정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잘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자, 후원과 관련된 우편물을 발송을 했는데 이게 반송이 많이 되어진다. 그럼 사실 후원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사실 다른 여러 기관들의 지금 사회복지위원장의 기관들에게 지금 후원을 하고 있는데, 한 후원 기관에서 제가 이번에 그 SNS에 카카오톡 친구 추가, 채널 추가라고 하는 이벤트에 참여해달라고 하는 그 카톡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정보를 요청을 해서 필요한 가벼운 간단한 개인정보는 작성을 해서 제가 후원을 하고 있는 기관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후원자분들 대상으로 추첨을 했는데 사실 이번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급 텀블러를 하나 전달받았는데요. 그 이제 사례를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 이 기관에서는 이렇게
이제 공지사항을 통해서 자, 후원 가족과 함께하는 카카오톡 채널 추가 이벤트를 이제 개최를 했어요. 이제 홈페이지에서 지난 5월 동안에 이렇게 쭉 했는데 참여 방법은 이제 카카오톡에 채널 추가에 들어가서 이런 기관의 채널을 추가하는 거죠. 추가해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름과 주소와 연락처를 입력을 하면 바로 이제 카카오톡 채널이 추가되는데 실제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기존의 후원자들의 주소와 연락처가 혹시 바뀌었는지를 아마 기관 차원에서 새롭게 아마 한번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경품은 5명과 10명에게 각각 이런 걸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내용이었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당첨 결과를 이걸 보여주시는데요. 실제 홈페이지에 되게 재밌게 올려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가 이렇게 있었는데, 자, 카카오 미니C 5분이 선정이 됐고요. 고급 텀블러 10명인데, 맨 마지막에 제 이름이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을 어떻게 했느냐, 또 재밌게 동영상으로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자, 이런 재미난 방법을 통해서 후원자들에 대한 어떤 정보를 새롭게 재정비하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후원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좀 재미를 더하고 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후원자들에 대한 어떤 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이런 사례들도 사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존 후원자에 대한 관리, 기존 고객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10-10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요. 첫 번째 10이라고 하는 것은 자, 기존의 후원자를 유지하는데, 관리하는 데는 한 $10의 비용이 드는데 이 후원자를 새롭게 유치하는 데는 기존 고객을 유치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5배 이상의 비용이 드는 거죠. 예를 들면 50불 이상이 들어야 새로운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데, 후원자를 유치할 수 있는데 기존 고객을 관리하는 데는 그 5분의 1 정도 수준만 있으면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10은 후원자를 잃는 데는 10초도 채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잘못된 첫인상이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감을 안겨준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바로 후원자가 떨어져 나가는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 10은 자, 후원자를 방금 잃어버렸던 10초도 안 돼서 잃어버렸던 이 후원자를 새롭게 되찾는 데는 10년 이상의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죠. 그만큼 한번 잃은 후원자를 다시 확보하는 데는 엄청나게 힘이 든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후원자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는 기존의 후원자를 제대로 관리하고, 그래서 이 후원자들이 또 다른 후원자를 발굴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요. 또 필요한 경우는 추가적으로 후원자를 발굴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후원자 정보 관리가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많은 후원자의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겠고, 변경된 주소는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저의 개인적인 생일을 축하해주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가족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착용하고 있는 이 안경점의 사장님이 가장 저에게 생일을 먼저 축하해 주시는 분이세요. 자, 어떻게 보면 고객에 대한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런 내용에서 본다 그러면
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비영리 조직에서도 이런 후원자에 대한 효율적인 조직적인 관리 체계는 분명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후원자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죠. 생일이라든지 후원을 한 동기라든지 취미라든지 직업을 잘 활용을 해서 이 후원자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겠고요. 후원 현황과 진행에 대한 기록들도 사실 있으면 좋습니다. 한번 후원자로 가입을 했다고 해서 이제는 이분은 이미 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관리를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의 아니란 생각은 후원자를 잃어버리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후원자 집단의 정보를 파악하는 거죠. 후원을 하는 개인일 수도 있고 단체일 수도 있고 하면 이 후원자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분석이나 신청자에 대한 현황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고요. 후원액의 현황, 미납자나 이런 비율, 후원의 지속기간별에 대한 분류, 등급별 후원자 수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후원자 관리를 할 때 또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후원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필요한 경우는 이 후원을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후원자 관리 교육이 분명 필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후원자에게 후원을 해달라고 하는 우편물만 보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후원자를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보다 더 잘 관리할 수 있느냐에 대한 관리 교육이 필요하고요. 자, 우리가 후원자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후원자의 기부 능력에 대한 파악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후원자가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후원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는 이 후원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끔 기관에 특정한 행사가 있을 때 이런 후원자분들을 초청해서 보상을 한다거나 좀 전에 제가 보였던 이런 이벤트성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재미나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도 하나의 인센티브가 될 수가 있겠고요. 후원자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관리는 무엇보다 더 필요하겠고요. 또 가끔씩 이 후원자들에 대한 후원 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 자, 후원자를 잘 관리하고 있느냐 없느냐, 혹은 후원 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은 없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후원자 관리를 보다 더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노력들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자, 그러면 이 후원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기부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젊은 시절에 부모님들께 사실 잘 해드리지 못하고 좀 사고뭉치였던 자녀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분이 사실 성장을 했는데 본인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이제 돈을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게 됐을 때는 이미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변에 지나가는 어르신들을 뵀을 때 굉장히 부모님처럼 이렇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실제 지역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 대해서 굉장히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일종의 죄의식과 같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 활동에 참여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이제 기부의 동기가 될 수가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제 자아 실현을 위해서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사실 후원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 일종의 안전을 바라는 욕구, 일종의 이거죠. 내가 혼자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여유가 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것들을 나누어 갖지 않으면 또 이분들이 나를 위해를 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안전의 어떤 욕구 차원에서 또 기부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대의명분, 내가 어떤 지역의 유지 역할도 하고 있고 어떤 정치적인 역할을 하거나 혹은 지자체의 어떤 일정한 수준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 활동에 참여해야지, 겉으로 보여지는 또 모습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대의명분 차원에서 후원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냥 순수하게 헌신적인 자원봉사 활동 차원에서 기부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기업체라든지 혹은 이런 쪽이라 생각한다 그러면 정부로 세금 혜택, 세제 혜택을 위해서 또 사회공헌 활동이나 기부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또 사실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 공동모금처럼 기부 환경, 우리 사회의 어떤 연대의식이나 공동체의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기부 환경, 기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도 이 기부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기부의 동기, 이런 후원 활동에 참여하는 동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파악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조직적인 후원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개괄적인 오늘 후원자 개발, 자원 개발과 후원자 개발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아마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충분하게 전달이 안 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혹시 내용을 확인하시고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질문할 사항들이 있으시면 구글 클래스룸이나 학과 카페,
혹은 커뮤니티 등을 활용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복지론 제12주차 3차 시 강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